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접종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일상의 운신폭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음식점도 이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69일 만입니다. 참 힘들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다 풀린 건 아니고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1시간만이라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요. 10시까지만 운영을 해도 저녁을 좀 여유 있게 약속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그렇지만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이 형제들만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좀 달라진 거리두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 분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에 다녀오셨고요.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떡국을 드셔서 그런지. 네. 예. 10시까지만 늘어나도 좋겠다.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 아주 다행이고 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1시간뿐이지만 한결 좀 여유스러워졌고요. 설 전에 대통령께서 수보회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그 부탁도 못 들어드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설 연휴에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향에도 뭐 가는 것을 제한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지난 설에 비해서 우리 한 14% 정도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수송량 같은 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께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예. 방역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러한 오늘 대통령이 다시 오늘 이제 수보에서 하신 말씀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 예. 그리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1시간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부터 또 우리가 더 좋은 참여를 통해서 예. 이것을 조건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월부터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이번에 참 그 지난 추석에 이어서 설 명절 보내면서 코로나 참 무섭구나.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그 우리의 어떤 전통 아닙니까? 그것도 못 지키고 또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오랫동안 드려왔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고 참 그런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차례도 그렇고 세배도 그리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고향도 못 내려갔고 저는 동생 그 부부만 와서 네. 차례를 지냈는데 조카들도 못 왔어요. 근데 저는 다 좋은데 정부에서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는 건 좋은데 설 때는 세배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지나자마자 이렇게 직계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런 왜 그렇게 근거가 뭘까라는 의문은 저는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가 책임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온 국민이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럼 기준이 뭐냐, 예. 원칙이 뭐냐라는 질문은 저 당연히 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뭐 주도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근데 적어도 국민에게 설명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풀어준 것 자영업하시는 분한테 좋은 건데 숨통을 트는 건 맞는데 기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항상 남아요, 사실. 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설 명절 연휴에 많이들 모이고 그러면 또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런 부분을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 뭐 5인 이상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도 못 모이냐는 그 항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니까 직계 가족은 5인이야 뭐 풀어줬다 이건데 그럼 당장 나오는 게 그러면 직계 존비속 부모와 자식 말고 그러면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냐 이 질문에 부딪히게 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뭐고 뭐 또 5인 이상도 마찬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거죠. 정일준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이 딸들이 이렇게 그 길에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요양원 앞에서 이렇게 딸들이 세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2층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고 참 뭐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한 1년 가까이 계셨던 네.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설 끼고 한번 갔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을 요양병원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더 마음이 예.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4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는 다 모인단 말이죠. 짧은 시간밖에 못 모여요. 왜냐하면 뭐 당일날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10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차를 두고 그렇게 모였었고요. 그다음 또 처가도 딸만 넷인데 처가 같은 경우에는 장인 장모께서 아예 그냥 딸네 집들을 순방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이게 바뀌었는데 요번만으로 이제 올 추석부터는 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간절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예.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이제 이런 명절 다시는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예. 묘하게 겹치기는 해요.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총선 전이었고 1차,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 보궐선거 전인데 이게 겹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맞추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 참 뭐가 앞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에
김태현 원내대표 아예 시간표를 공개했잖아요. 예.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예. 합의하겠다는 거죠. 국회에 처리한다. 금액을 정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3월 후반기에 지급하겠다. 3월 후반기라면 결국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그 전에 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좀 선거 앞두고 하겠다는 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진한 노골적인 표현인데 저 부분이 앞에 전사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데 1차 지원금,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1차 때 선거 전에 했고 2차인데 세 번에 걸쳐서 한 30조 원, 32조 원 정도 아마 풀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걱정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급하니까 좋은데 지금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 더 넓고 더 두텁게. 더 넓다는 거는 뭐냐? 저 3차 때는 한 280만 명 줬는데 더 늘리자는 거예요. 더 많이 주자. 더 늘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노점상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빠진 사람, 3차 때 빠진 사람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주는 거고 더 두껍게 주자는 것은 더 많이 주자는 이게. 예. 그래서 3차 때 최고가 아마 300만 원 상한선이 있을 텐데 그걸 늘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데 정부에서 첫째 홍남기 부총리가 응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여당에서 밀어붙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못 이긴 척하고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여당에서 하는 태도로 봐서는 한 30조 원 정도 이번에 풀겠다는 계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그런데 저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진짜 선거 앞두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급하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냉엄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타이밍이나 이런 게 타이밍이. 절묘하다라고 저는 예. 표현하고 싶어요. 박수현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저 신성범 의원님이 아주 합리적이시라 말씀을 점잖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아마 이 선거에 타임을 맞춰서 긴급 재난금을 주겠다고 여당이 생각했다면, 또 지금 야당의 비판대로 야당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양쪽 당 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마 야당도 이제 뭐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여당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야당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런 것인데 3차 이 대유행으로 상처받은 중소 또 자영업자나 중소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고 깊이 상처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두텁고도 넓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백신도 4월 7일 이후에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당이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자연의 순환까지도 저희들 일정에 맞출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렇게까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민만 생각하시고 함께 손을 모아주시는 것이 결국에 야당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묻겠습니다. 그럼 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늦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야당을 더 곤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제 야당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여당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요. 야당에게 있어서 답답한 거는 저도 예상을 갖다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전에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줄 것이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점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1차, 2차, 3차. 1차는 전 국민 줬고 2차는 소상공인, 3차는 뭐 소상공인, 뭐 법인 택시 뭐 해가지고 더 세분화되고 그랬을 때 각각의 경우에 효과를 이미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4차에 줄 때에는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역시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기존에 박수현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도 해봤던 실력 있는 데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 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 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일갈하는 것 정도로밖에 끝나면은 이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야당의 원내대표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 그런 표현 말고 좀 더 세련되게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을까? 저는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거죠. 네, 역시 선거입니다.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역시 예상대로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단일화를 놓고 시작부터 좀 삐걱대고 있는데요. 당초에 TV 토론 오늘 그리고 25일 두 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하니 안 하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18일 하기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녹취들을 먼저 좀 들어보죠. 상대방만 보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여당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자신도 지고 상대도 지게 만드는 패배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태섭 측은 추후에 금주 내라도 빨리 토론을 하자라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주 내에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그 토론과 관련해서 어려운 쟁점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횟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설 전에 하자는 것도 양보를 했고 횟수도 2번 하자는데 동의를 해서 사실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계속 실무 협상이 계속돼서 현실적으로 내일 토론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토론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토론도 두려워한다면 서울 시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박준희 일단 18일 날 네. 토론을 하기로 이렇게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에도 금태섭 후보가 좀 더 토론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지요? 금태섭 후보로서는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토론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것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철수 후보께서 잃을 행동을 하신 거예요. 금태섭 후보께는 죄송하지만 뭐 급이 다르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후보가 판을 잘 벌린 것이죠. 예. 저런 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양보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예. 그 후보 저 TV 토론 할 때 그것처럼 분리해도 노무현 후보처럼 모든 걸 다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통 크게 나갔어야 되고 지금의 판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8일 날 하기로 합의는 됐다 하지만 이미 안철수 후보로서는 잃을 것은 다 잃고 시작하는 예. 뒤늦은 TV 토론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도 신성모는 일단 18일 날 하게 되면 첫발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오늘하고 25일 2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 저거 뻐그러진 이유가 다시 예. 하면 오늘 왜 안 됐냐 살펴보니까 쭉 보니까 딴 것보다도 토론에 금태섭 의원은 자유 토론하자 이런 거예요. 예. 자유 토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회자도 있고 좀 질문도 사전에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정해서 예. 좀 정리된 걸로 하자. 그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왜 텔레비전 토론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한직하잖아요. 여러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이나 말에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아마 참모들도 알 테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토론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손해다. 나는 예.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 전 의원이야 인지도 높이고 아주 좋지만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은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치적으로 손해봤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서 금태섭 의원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것처럼 예. 소극적인 비춰지는 것은 정치 큰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 봐요. 지금 신성범 의원 얘기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 지난번 대선 TV 토론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TV 토론하게 되면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건 또 플러스 요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TV 토론 모습 생각이 나니까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 실망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예. 정익진 변호사, 저 때만 해도 토론 잘한다 그런 인상을 주기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상급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걸 또 만들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책도 여러 권 잘 썼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토론을 저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때 이제 기세가 확 줄어들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쯤이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태섭 후보야 얻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도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런 모습들이 옛날의 모습이고 내가 이번에 TV 토론했을 때 그럴 때는 정말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멍석이 한번 또 깔리는 건데 급이 갖고 다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놀 수 있는 마당이 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고위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사회자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서로 간에 토론을 난상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그런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뭐 선관 유권 해석 가지고도 이게 유권 해석이다 아니면 그런 단순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게 첨언을 하자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3월 4일 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두 분 다 굉장히 좀 발군이란 말이에요. 토론을 했던 무슨 텔레비전 매체를 활용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과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이분들하고 오냐 나냐 국민의힘 후보와의 어떻게 보면 단일화 토론회가 더 지금 마음속에 더 부담이 될 테고 또 하나는 그 관문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민주당 후보하고 붙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텔레비전 토론하는 게 말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의도나 속을 다 이제 국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TV 토론 부담스럽겠지만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연립지방정부 얘기입니다. 야권 후보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단일화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서로 정책 또 이런 거 함께 인적 자원 공동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맨 처음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 둘 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지요. 자,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봅니다.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으로 서울시를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비전을 공유하거나 또는 서울시장 취임 당선이 됐을 때 인적 구성을 서로 이렇게 좀 합치거나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사실은 이미 다른 후보들이 발표했지만 제가 준비했었는데 미처 발표 못한 공약도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공약들을 만드신 후보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 당연히 정책 공유라든지 또 인적 공유,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붙여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함께 협업을 하는 방법. 외국에는 왜 연립정부 또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립정부가 완전히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무리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노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예, 국민의힘의 두 후보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해가 안 간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연립정부 구상을 꺼내고 있는데 나는 그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무슨 서울시에 무슨 연립정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될 것인가. 서울시가 무슨 야권 후보들의 생일 케이크도 아니고 선거 전부터 누가 돼도 함께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당선증과 꽃다발도 돌아가면서 들고 사진을 찍고 축하 케이크 촛불도 돌아가면서 끄실 작정입니까?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의 것이지 야권 후보자들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 않은 후보들끼리 모여 시정을 같이 운영할 거면 경선은 왜 하고 선거는 왜 하겠습니까? 예, 자, 박수현 의원, 먼저 연립정부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연립정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서로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연립정부 제안이 나온 시점에 저는 주목해서 보는데요. 물론 잘 돼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풀어내는데 활용하겠다는 그 좋은 뜻을 믿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것이 나온 시점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독주하던 그런 시점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박영선 후보가 장관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삼자구도 양자구도 모두 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양자구도까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연립정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서 양자구도로 만들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모든 표들을 탁탁 긁어 모아야 중도표까지 긁어 모아야 그래도 민주당하고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 승리를 위한 자신 중심의 단일화 그리고 그 표를 더 많은 어떤 긁어 모으기 위한 그런 공학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 연대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공동 연립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청의 그 핵심 실무자들인 국장들을 몇 석씩 나눠 가질 겁니까? 예. 그렇게 임명할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가 정강 정책이나 생각이나 공약이 같습니까?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치 공학적인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접근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뜻도 아니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성범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정치공학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서 적어도 서울시를 어떻게 같이 할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어찌됐건 그게 표현이 어찌됐건 뭐 연립지방정부든 공동 운영이든 간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민들이 볼 때 누가 되든 누가 시장이 되건 그 과정에 있었던 큰 어떤 상대 후보는 거기도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거는 분명히 느껴야 된다. 느끼면 더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보수정 지지도 필요한 거.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연립정부라는 표현은 좀 지나쳐 앞서 나간 거죠. 왜요? 예. 내각도 없잖아요, 서울시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거는 그런 걸로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정책, 공통공약을 통해서 아하, 시장은 이번에 저 사람이 됐지만 적어도 정무부시장은 이쪽에서, 이쪽 사람들 중에 하나 들어가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은 줄 거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그 정무부시사를 왜 야당 민주당 출신을 또 쓴 적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제부시장을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을 지금 모셨잖아요. 또 하나 심지어는 김두관 지사가 기억나는데 경남도에 무속 당선됐을 때 강병기 민주노동당 출신 그 대표를 정무부시사로 쓴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서울 시민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해서도 어찌됐건 이런 연대와 연합 노선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신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정무부지사를 다른 상대당을 기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협치의 영역이지 공동정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공동정부의 경험이 있죠. DJ 연합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김대중 총재께서 도저히 그 작은 세를 가지고 집권할 수 없으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인사권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는 JP가 실질적인 자민연계에 대한 그 입각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정확하게 인사권을 나눈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공동 연립 정부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치를 뭐 함께 해보겠다라는 표현 정도는 뭐 선의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표현이 좀 너무 나간 것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모델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글쎄요, 가능할까? 정혁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둘 이상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노선이 다른 두 정당이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노선이 과연 다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심지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연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당 예컨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그러한 의미의 국민의힘과 같이 연합해서 그 시정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굳이 그 국민의당 사람들이 필요할까, 그게 굉장히 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시장을 뭐 안철수 후보한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 쪽에서 어떤 눈에 띄는 이 정도면은 그 부시장 할 만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철수 후보가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성범 의원.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럴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좀 마뜩찮아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좋다고 했잖아요. 검토할 만하다, 긍정적이다. 그런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연립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느낌을 일단 저는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안철수 대표가 좀 불리하니까 우리 쪽을, 국민의힘 쪽을 끌어당기려고 하는구나라의 그 본능적인 저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빨리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죠. 이렇게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대표 보고 그 빨리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지금 야권에게 처음에 유리했다가 지금은 거의 불리해진 구도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중도와 보수를 다 모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반응은 좀 오바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과잉하신 거다. 저는 그래요. 자, 말 나온 김에 김종인 위원장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을 당 대표로 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공유한 거죠. 그랬다가 서둘러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거 잘 모르고 잘 못 눌러서 공유가 된 것 같다. 나는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속내를 들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대표 관심 없을까요? 한번 그동안 발언들 들어보시죠.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구나 그만둬버릴 거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임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요. 혹시 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저희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뭐 80살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행동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 이후에 저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다가 그런 페이스북에 있다고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그거를 보다가 뭐를 잘못 누르는지 그게 공유가 되지 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어느 기자가 나한테 전화라고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게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울 수 있느냐 해서 물어봐가지고서 그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당 안팎에서 당대표 권유를 많이 받고 계신지 또 생각이 있는지. 뭐가? 당대표 권유를 당 안팎에서 받고 계신지요? 전혀 없어요. 이에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상범 의원, 이 공유하는 것은 그냥 잘못 누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카톡 사용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저 김종인 위원장 측의 설명은 어느 기자가 저 윤모 씨의 페이스북을 보고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다시 더 읽으려고 잘못 만져가지고 이제 공유가 됐다는 취지예요. 근데 공유를 되고 나서 이걸 지울 줄 몰라서 1시간 동안 있다가 대표실 누구 젊은 분한테 부탁을 해 지웠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게 뭐 속내 들킨 거 아닌 소리 이제 함직한 대목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추대한다.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로 다음에 추대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그런 논지였거든요.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일 테고 어찌됐건 저는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4월 보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를 유지하기 힘든 게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속내를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반발이나 그것도 뭐하면 또 그 임기를 지키라는 그 요구를 견뎌낼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40년생이에요. 1940년생. 우리 나이 82 되는데 아무리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저렇게 당을 맡기 제1야당을 계속해서 맡으라고 할 공사는 별로 없어 보인다.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힘에 지금 얼마나 많은 또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임기를 저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고 나는 표표히 떠나겠다. 완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마당에 아무리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 좋은 성적이 난다 한들 그걸 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할 때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더 못할 거다. 저는 그래 보죠. 김종인 위원장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수현 의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표 비서실장 하셨죠?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어요. 실수하셨을 겁니다. 저런 거 가지고 꼼수 쓰시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저렇게 말씀을 명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하지 그걸 눌렀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런 걸 눌러서 뭐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신 게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선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라는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공유를 하셨는데 타인이 쓴 페이스북 글에 반응하는 건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댓글을 네. 달아서 굉장히 정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견과 내가 전적으로 같이 한다. 예. 라고 함께 공유를 눌러서 함께 전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좋아요만 누르셨으면 실수라고 하는 게 이게 해명이 되는데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이게 해명이 좀 어려운데 예. 그래도 김정인 대표는 그렇게 꼼수 쓰셔서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게 잘 쉽게 예. 못 만든다. 뭐 이게 쉽지 않잖아. 사실 이제 더 본질적인 거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그러면 박수현 의원 보시기에 네. 대표를 더 하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자리는 대표가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이런 것은 시대가 소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참 여당 소속으로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좀 불길하긴 한데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이겼다. 승리를 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의 리더십이 평가를 받고 또 야권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여당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시대 상황이 김종인 대표로 하여금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을 굳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선을 긋고 싶은 것은 정확한 그런 인품은 가지신 분이나 상황이 달리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도 또 옆에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통촉하옵소서 이러면 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조원규 씨 그 글을 읽어봤거든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추대돼서 야당 대통령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예. 썼지만 결국은 뭐 야당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말을 보면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보고 대통령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대표가 돼서 대통령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부인은 하시지만 내가 킹은 몰라도 킹메이커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100번 누르면 예. 댓글 한 10개 달고 공유는 진짜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예. 기자가 카톡으로 읽어보라고 했으면 읽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중운동가 백기환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 사자처럼 포효하던 생전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백기환 선생을 추모하는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랑과 명예도 인도한 힘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성지는 담배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 용기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 썩은 내진 독점다방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도 집회라도 짓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 머리도 사자 같으셨고 불과 2년 전 87살 때 연설하시는 그 목소리에도 울림이 있네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백기환 선생님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백기환 선생께서 그 두 번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예. 하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87년 처음 출마하실 때 그때 자원봉사
뭐 선거운동 또 유세장마다 다니면서 저 포효하는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예, 그렇게 함께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고. 저분 연설 들으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도 막 예. 소름이 지금 있는데요. 그때 아마 그 젊은 그 가슴에 민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박아주셨고 아마 그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의 시대적 의미로 보면 서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아마 그때 가슴속에 심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아마 가서 좀 조문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복 의원, 백규환 선생은 참 그 아름답고 귀한 우리말 참 많이 만들고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저분은 제 이미지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문화운동가. 예. 저는 그게 좀 문화꾼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분이 황해도지 출신이실 텐데. 예, 황해도 의율.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뭐 장일산 선생이 왜 장일산 비슷한 그 예. 무대 비슷한 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민중당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민중당. 예. 다시 말하면 민중당의 지름은 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양당 보수 정당 사이에서 그나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던 그 당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또 하나는 87년도 박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왜 제야 운동권 이른바 제야 운동권이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김대중 당시 선생에 대한 태도를 놓고 갈랐을 때 네. 한쪽은 왜 비판적 지지 이쪽은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백규환 선생은 후보 단일화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기억에 남는 것 저는 뭐 큰 정치인이보다는 유세객 그리고 뛰어난 문화운동가 민중적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입담도 좋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어요. 네, 오늘 세상을 떠나신 백규환 선생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